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오늘은 최근 금리 인상의 위기에서도 코인이 버틸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슈퍼위크가 무난히 진행 중이었었죠.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있는데요. 어제 밤만 하더라도 7월 근원 PC 물가지수, 헤드라인 PC 물가지수가 둘 다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만 높게 튀었어도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많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코인이랑 주식이 뭐 크게 오르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라고 한다면 9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을 더 낮춰줬습니다. 이게 희망이 없었던 7월 말 8월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확률이 한 67%였는데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37.6%까지 떨어지면서 이변이 없다면 9월 달에는 아마도 금리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 5시 무렵에 또 괴물 같은 실적을 발표해 줬는데요. 분기 매출이 또 2배 이상 폭풍 성장을 하면서 무려 13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기록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기록이 뭘 신기록이냐? 예상치보다 더 매출이 더 많이 나온 거, 요걸 지금 13번 연속으로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역시 황버지다. 제인슨 왕과 아버지를 합쳐서 나스닥을 살렸다. 뭐 시간 외로 볼 때 이제 이 엔비디아가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뭐 4%, 5%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삼전 닉스도 아침에 보니까 한 4%에서 하이닉스는 6%까지 올라가고 나름대로 이제 좀 긍정적인 기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오전 10시경에 약간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자를 긴장케 만든 소식이 있었으니 아마 보셨겠지만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2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2연속 백투백으로 7월 달에 한번 올렸는데 8월 달에 또 올렸다. 요거는 조금 예상을 했더라도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인상했던 적이요. 딱 3번밖에 없다. 이게 사실 아침에 예전 약간 코스피 흥이 났던 분위기라면요. 사이드카를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사이드카도 몰리지 않았고 코스피도 뭔가 좀 차분해졌겠죠. 그리고 카톡방에 이제 부동산 방도 있는데요. 금리가 2번이나 올라가니까 변동금리로 빌리신 분들도 좀 걱정이 있을 거고 코인도 약간 이때 시기에는 주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요. 옆집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일본부터 보면요. 이미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고 이제 여기는 9월 17일, 18일 날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본도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무려 82%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연속 인상이 예정돼 있고 한국도요. 이미 2번 연속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제 다음 발표일이 10월 달에 있거든요. 근데 10월마저도 추가 인상을 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조금 뭐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4분기 중에 한 번은 더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최종 금리가 한국이 3.25%까지 갈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2번 연속으로 한다? 이거는요, 정부가 확고하게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투자자든 이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뭐 기분이 좋은 소식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그림을 알고 나면 사실은 트럼프의 집권 초부터 뭔가 계획을 하고 의도했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권 초에 이 경제 책사가 스티븐 미란 보고서 아마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간에 그 계획서, 보고서대로 결국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초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항상 강달러가 문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달러가 고평가, 이게 문제다. 그 보고서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달러를 통해서 뭐 관세 전쟁을 하든 통화 압박을 하든 예전에 플라자 합의처럼 말어라고 뭐 합의를 하겠다.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었죠. 아무튼 약달러를 유도를 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올리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뭐 리쇼어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다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약달러가 뭐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오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국채 저금리 유지를 이제 지향할 것이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성공 실패는 이제 뒤에 가서 뭐 판단이 되겠지만 일본과 공조를 해서 제발 국채 좀 팔지 마. 내가 돈 빌려줄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금리, 일본에게 금리 좀 올려. 왜냐하면 지금 엔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의 국채를 팔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금리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 미국이 주장을 하고 좀 이렇게 조언을 했던 대로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 바이백을 한다든지 SLR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뭐 실패를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계획상으로는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고서의 결론이 결국은 금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른다. 왜냐하면 대체적인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요 보고서를 24년 10월, 11월에 썼을 텐데요. 아마도 그때 당시엔 결과를 몰랐겠죠. 추정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이 또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가져온 기사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한국의 개미들이 원화 강세를 타고 지금 미장으로 다시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달러니까 당연히 원화가 강세가 됐겠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지금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피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으면서 거래량도 떨어지고 회전율도 최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지금 매수를 하러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가 싸졌으니까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를 안 하더라도 달러 환전이라도 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한국과 일본은 뭐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아무튼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약달러 현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고요. 또 코스피도 박스피 내에서 지금 좀 재미없어지면서 다시 미국으로 특히 이제 주식시장 위주로 복귀가 되고 있다. 이게 뭐 그들이 원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단 주식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채 위기 불안이 커지니까 금과 비트코인으로 70억 달러나 머니 무브가 벌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목적대로 보고서에 있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 5거래일간 금과 비트코인 ETF에 사상 최대인 7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물론 금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긴 한데 이 매체는 금과 비트코인에 자금이 동시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과거에 거의 대부분 금과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으로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금이 이제 오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뭐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는데요. 지금 동시에 오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즉, 결국 달러를 살리려고 하면 살릴수록 커플링으로써 지금 금과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고 그들의 뭐 경제 책사의 뭐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요. 이 스티븐 비란 책사와 트럼프 대통령과 뭐 스콧 베센트는요. 그들이 이 정책을 성공을 하든지 물론 성공하고 싶겠죠. 혹은 실패를 하든지 둘 다,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비트코인과 금은 오를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도 알고 있고 공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둘 다 오를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많은 재산을 형성해 놨던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코인 친화 정책을 펼치든 아마도 결과는 알고 이렇게 행동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추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금리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금리로 돌아와서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무렵에요. 한국과 달리 한국은 올렸죠. 일본도 올렸죠. 근데 미국은 산통을 깨면 안 된다. 지금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잘 얘기를 해야 되는 케빈 워시. 근데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 제레미 시겔 교수님은 뭔가 좀 기대를 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복습 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제 모임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레미 시겔이 7월 달에 이 PC 물가 지수는 큰 이변이 없을 것이다. 큰 이변이 없었네요. 이거는 뭐 이분 말대로 좀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자, 근데 참고로 이 잭슨홀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연준 의장의 말에 따라서 정말 코인 주식이 요동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20년도 아마 8월쯤일 거예요. 잭슨홀을 항상 휴가쯤에 하거든요. 20년도 8월쯤에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냐면요. 잭슨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 오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롬 파월이 물가가 2%를 한동안 웃더라도 나 냅둘 것이다. 즉, 평균 2% 미만으로 뭐 유지만 되면 되지. 한동안 넘더라도 한동안 떨어져 있었다면 뭐 똔똔 아니냐. 그래서 뭔가 방관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당연히 뭐 코인이나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고요. 반대로 2022년 8월경에 이때는 좀 힘들었던 시기였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이거를 타개해주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통이 있더라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버립니다. 22년 8월 힘들 때 금리 더 올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연설 당일날 S&P 500이 한 마이너스 3.4% 정도 떨어지면서 뒤통수를 맞았던, 그러니까 그만큼 잭슨홀 미팅에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레미 시겔의 예상.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했던 게 금리를 어떻게 하면 올리고 내리는 데에 대한 가이던스, 기준을 안 줘서 다들 답답하잖아. 그래서 뭐 PC를 볼 것인지 아니면 뭐 기대 인플레를 볼 것인지 뭔가 기준만이라도 제시를 해준다면 시장이 환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뭐 나올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제 예상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매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매파도 아니고 너무 비둘기도 아닌 이런 식으로 근데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AI의 생산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TF 이렇게 만든 결과라든지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AI의 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GDP도 올라가면서 물가는 잡힐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매둘기를 위해서는 AI 생산성을 아마 강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나올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은 금리보다는 다른 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혹시 잭슨홀의 주제가 뭔지 아신 분 계실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금융혁신이라고 하면서 결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금리보다는 결제하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떠오르는 느낌이 있고요. 정책하면 뭔가 법에 관련된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금리를 뭐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특히나 결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 뭐 더 나아가서 클래리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쪽을 좀 더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코인에도 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런 뉴스가 오늘 새벽에 떴어요. 미국 대형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하겠다. JP 모건을 필두로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 왜냐면요. 이제 27년 1월부터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시행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일이 없죠. 근데 이게 왜 특이한 일이냐면 과거만 하더라도 JP 모건, 뭐 종필이 형은요, 스테이블 코인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만 했어요. 항상 예금 토큰만 필요하다 해서 JPM이라는 토큰을, 예금 토큰을 실제로 2019년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미리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별도로 JP모건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JPM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예금 토큰이고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은 없었는데
자체로도 만들고 지금 공동으로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돈이 은행 밖에서 돌아다니게 하면 그들에게 위협이겠죠.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 자꾸 막 서클, 뭐 테더 이런 거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도 만들고 예금 토큰도 만들고 공동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왜냐하면 은행들이 자기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만 쓰면 남이 안 써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공동으로까지 개발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요.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예금 토큰일 수 있어요. 즉 JPM 같은 거. 요게 왜 중요하냐? 요거는요. 들고만 있어도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금을 그대로 토큰화했기 때문에 예금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 토큰 들고 있으면 대출도 해줄 수 있고 거래도 편리하고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100이면 100 아마 다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클래리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주면 안 돼. 근데 예금 토큰은 이자를 줄 수 있어. 들고만 있어도 줄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이 뭘까요? 이게 바로 클래리티 법입니다. 이게 있어야 스테이블 코인은 뭐 마케팅이든 뭐든 조금만 줄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안 줘. 그리고 예금 토큰은 이자 줘도 돼. 요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클래리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은행 분들도 지금 이자에 대한 합의가 나왔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 예금 토큰도 클래리티 법이 있어야 경쟁자를 조금 낮출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클래리티가 시기의 문제지 통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클래리티가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이제 더 나아가서 2030년도에 디지털 달러의 최종 승자가 누구일까? AI의 힘을 빌려서 챗GPT의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미래를 보는데 우리에게 금리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코인은 제도권으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은행의 내부와 은행의 외부 달러, 요게 공존하면서 있을 텐데, 자, 그러면 한 2030년쯤 돼서 어떤 코인이 가장 이제 승자로 올라갈 것인가? 물론 공존을 다 할 거예요. 공존을 하지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순위가 5순위가 있는데 챗GPT가 꼽아봤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의외로 1등은 토크나 예금입니다. 아까 JPM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은행이 절대 놓치지 않을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이 이 말인즉슨요. 코인이 결국은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은행들은요. 이 코인 인프라를 장악할 거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쉽습니다. 그냥 예금을 토큰 위에 얹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래 자기 상품을 자기 걸 코인으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그래서 이게 승자가 될 가능성이 무려 85%입니다. 챗GPT가 볼 땐 이거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2위가 USDC입니다. 1위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 민간 디지털 달러 가장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 밖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USDC가 규제도 잘 맞춰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이 서클도 잘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3위가 이제 아까 보셨죠? 은행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USDC만큼은 아니겠지만 USDC와 경쟁을 하면서도 공존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크나 예금이 오히려 더 높고요. USDC 3위가 이제 공동 스테이블 코인. 의외로 4위가 USDT입니다. 55%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 신흥국이나 이렇게 다른 데서는 많이 쓰이겠지만 현재는 킹왕짱이지만 챗GPT가 볼 때는요. 규제라든지 제도권 확장이 좀 변수다. 왜냐하면 이게 뭐 유럽이나 미국을 뚫기에는 조금 규제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를 굉장히 낮게 줬더라고요. 저는 이것보다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4위다. 그리고 5위가 CBDC입니다. 중앙은행, 뭐, 각 나라에서 쓰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강하지만 정치나 정책의 장벽이 크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각 나라에서는 쓰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면 끝이고요.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도 뭐 프라이버시 침해를 한다고 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CBDC의 승자 가능성을 좀 낮게 봤다. 뭐 이거는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걸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코인이 오르기 위해선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유동성의 핵심이 단기적으로 볼 땐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쵸? 금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코인으로 넘어온다면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유동성은 제도권 효과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고금리가 지속이 되더라도 이 제도권으로 들어감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나 발행량이나 쓰임새가 커지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높더라도 유동성이 커지는 효과, 뭐 국채도 사주겠지만 코인들의 가격도 유지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자, 금리 인하, 금리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키워줍니다. 전반적인 게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존 금융시장. 근데 지니어스 법 27년 1월부터 통과가 되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적법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 있게 보장해주는 법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올라간다. 지니어스는 금리에는 뭐 큰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코인의 유동성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클래리티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 늘어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 발행량을 코인 경제의 각 섹터로 이제 키워주는 예를 들어 RWA나 디파이나 이런 섹션 자체를 키워줄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제도권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23년도에서 24년도에 고금리였죠. 그리고 심지어 양적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도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뒤에서 영매포 잔고와 TGA 잔고를 막 뒤에서 쏟아 넣으니까 막 증시가 계속 불타오르면서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와 비슷하게 고금리와 조금은 무관하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이 미국 행정부가 운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금리만 보면서 애를 태우시기보다는 제도권에 들어갔을 때의 효과도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